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멘토링 특별편으로 2013년 시장을 좀 결산하고 2024년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이제 할까 합니다. 사실 발표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은 거의 제 생각을 좀 집대성해서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이고요. 오늘도 그래서 그냥 중원본 되지 않도록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정리되어 있는 제 아티클을 기반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긴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서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주말에 작성을 했던 글인데 좀 여러 가지 소회가 담긴 글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아마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제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2월부터 가짜 강세장 올 것 같다, 그런 글을 썼다는 걸 아실 거예요. 2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만들어지고 그 예산이 40조 원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40조 원의 예산이 불과 9일 만에 10조 원 이상이 시청되는 거를 보고, 이게 가짜 강세장 올 것 같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가짜 강세장이라는 거는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강세장처럼 보이지만은 펀더멘탈한 수요 회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짜다, 제가 이렇게 용어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가짜 강세장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그렇게 전망하고 올해 실제로 강세장이 왔잖아요. 강세장이 왔고, 그 다음에 7월, 8월에는 가계대출을 보는데 정말 금액이 너무 튀어가지고 이 시중은행 대출까지 증가하다 보니까 제가 특례 보금자리 론발 가짜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중은행 대출도 증가를 하니까 그때는 진짜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은행 대출을 이렇게 받는 거는, 그거는 매우 정상적인 수요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은행 가서 빌린다는 것만큼 정상적인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 정상적인 너무 강세장의 면모를 보이니까 7월과 8월에는 저도 굉장히 아득했는데, 근데 9월 13일에 금융당국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결산을 한번 쭉 하는 과정, 또 그 회의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중개사분들이 일단은 좀 시장 분위기가 식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도 9월 달에 정부가 특례론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고 이걸 축소시켰고, 9월 27일부터요.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9월 말부터는 그 50년 만기 모기지나 이런 거에 대한 축소, 이런 게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0월 셋째 주 정도가 되면서 가격 동향이나 지난주 추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조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멘토링 특별편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시장에 대한 경과 조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킨 겁니다. 일단 가계대출 통계 발표된 걸 보시면은 지난주에 가계대출 통계 9월께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가계는 돈을 은행권이랑 비은행권에서 이렇게 빌리거든요. 은행권 가계대출은 여기 회색바 보시면 되실 거고요. 비은행권은 이렇게 녹색바 되겠습니다.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19년도 상반기에, 이때가 수도권 입주 폭탄이 조금 있으면서 9.13 정책이 있고 2019년 상반기에 가격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2019년 1월, 2월, 3월, 그리고 사실 4월, 5월부터인데 4월, 5월부터 슬금슬금 반등을 해서 그래서 반등할 때 보시면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 원에서 5조 원대를 넘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년은 기억하시겠지만 20년 1, 2월은 초강세였다가 소위 3,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부터는 8조 원대로 올라가고, 20년 전세 대란 맞추면서부터는 은행권 가계대출만 11조, 여기 13조, 엄청난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21년 4월에는 16조 원이나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빌리다가 21년 말부터 마이너스, 22년은 연간 내내 거의 마이너스고요. 그거를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던 게 작년 4분기였거든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폭이 컸었는데, 그거를 지금 돌려 세웠습니다. 이렇게 은행권 가계대출의 힘으로. 그래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여기 팽팽했다가 이 9월, 8월, 7월, 6월, 5월인데 5월부터 4.2조로 다시 올라갔고요. 그래서 6월부터 티나게 올라갔거든요. 6조 원대로. 그러니까 6조 원대로 올라간 거는 꽤 높은 레벨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월에 6조 원이 올라가게 되면 1년에 72조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2200조 대출이니까 2% 올라가면 44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에 한 4조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성장률이 2% 이상 나오는 건데, 우리는 대출 성장률이 4%를 넘어가면 진짜 초강세라고 해요. 근데 4%가 거의 80조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월에 한 6, 7조 넘어가게 되면 진짜 초강세 되는 거거든요. 근데 8월에는 진짜
6.9조, 7조 원 찍어버리니까 이게 진짜 초강세 장의 그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난 20년, 21년에 보였던 모습이 올해 8월, 7, 8월에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9월 달 것만 나왔는데 9월에 또 은행권 주담대는 5.7조였는데 10월부터는 이 대출액이 다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찬바람이 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실거래 지수랑 주택대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이런 건데요. 주택시장도 결국은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그 대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가 주택 가격 지수에 매우 예민합니다. 앞서 보셨던 그 은행권 가계대출액을 보면은 이렇게 은행권 가계대출액이 막 치솟았을 때는 주택가격 지수도 이렇게 엄청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 지점부터가 꺾이는 부분인데요. 대출이 없는 순간부터는 내리기 시작을 해서 대출 잠깐 올라갈 땐 잠깐 튀었다가 이후 대출이 마이너스로 빠지니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고 언제부터 다시 상승했냐? 그 대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가격 반등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월간 가계대출이 수요의 근간에 해당하고, 수요의 근간이다 보니까 대출액만 보면은 월 단위로도 어느 정도 그 가격 추이를 잘 보실 수가 있는데, 2020년에 제가 시장 전망에 대한 종전 모델 전부 싹 버리고 그냥 가계대출 중심으로 시장을 보게 된 것도 이런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월간으로도 얼추 맞고 연간으로도 얼추 맞고 그냥 장기 수십 년 차트를 그래도 거의 맞기 때문에 그냥 주택 가격은 대출 총량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총량은 우리 소득 증가율과 대출 증가율에 따라서 비례해서 가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 대출이 꺾였을 때부터 보수적으로 전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가짜 강세장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상세하게 보면은 이게 은행권 가계대출을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 밑에는 20년 1월부터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권 가계대출이라는 거는 주담대, 그 다음에 전세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 마지막으로 정책모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모기지 등장하기 전에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로만 구성이 돼 있고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대출은 좀 없는 걸로 해볼게요. 물론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을 안 받냐 그런 건 아니지만, 신용대출이 정말 주택모기지와 무조건 연관적이 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집 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대출은 본인이 전세끼 갭 투자할 때, 그러니까 자기도 전세 살고 1주택 갭 투자할 때 전세대출을 늘려받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전세대출이랑 주담대가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 규모가 꽤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평균 약 한 6, 7조 되는 레벨에서 유지가 됐던 게 20년, 21년이었고요. 그게 2조 원 이하로 확 내려갔던 게 지난 2022년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과 22년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게 맞아요. 근데 23년에도 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에 이 특례 모기지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 막대기가 올라간 높이 레벨 자체가 과거 수준에 육박하거나 과거보다 높아요. 그래서 얼만큼 센 강도로 그 주택 모기지 시장이 강력해졌는지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연초만 하더라도 특례 모기지를 7조 원 빌려서 시중은행 주담대랑 전세대출을 상환했기 때문에 순증액은 작았거든요. 그렇지만 4월부터 5월부터는 상환도 거의 없어지면서 5, 6, 7, 8, 9, 5월 달부터 강세장이 나왔고요. 이 5월 달부터의 높이는 거의 전성기 때 모기지 수준의 높이랑 거의 필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진짜 엄청난 강세장이 펼쳐진 거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나왔던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은행 모기지도, 은행 주담대도 보시면 이게 2조였다가 6월부터 6, 7, 8, 9인데 6월부터 5조 원대로 튀었는데, 이때부터가 50년 만기 모기지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50년 만기 등장하기 전까지는 은행이 대출이 늘어나질 못했는데, 50년 만기 대출 등장하고 나서부터 팍팍 늘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때 확확 늘어나니까 특례보금자리로는 조금 감소하고, 그렇지만 합산으로는 여전히 엄청 높고,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대출과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시장을 돌려 세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그 대출 방향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9월달 가계대출 통계가 나오고 나서 9월달 금융안정회의 회의록도 같이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이 50년 만기 주담대 위력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뭐 어마어마한데요. 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산정 만기 개선, 이게 9월달에 있었던 거죠. 9월달에 있고, 차주별 상한 능력 심사 내실화 조치 9.13 조치에 따라서
신규 취급액이 8월에 비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축소된 게 8월에 4.8조에 9월에 4.2조로 이게 축소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관리 강화를 하니까 본격적으로 예상이 된다. 9월 달에도 4조 원 넘었던 거는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되면서 계속 공급됐기 때문이었고요. 9월 13일에 했으니까 9월 초에 신청했던 거 10월에도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금액 잘 보세요. 50년 만기 주담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9월 통계에서 은행 주담대가 4.8조거든요. 근데 50년 만기가 축소돼서 4.2조라고 하니까 은행 주담대 전체에서 거의 85%가 50년 만기고요. 8월은 4.8조였는데 8월은 주담대가 4조 4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은 어떤 달이었냐면은 50년 만기 주담대 이외의 모든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는 전부 상환했고요. 그 주담대 순증을 그 50년 만기 주담대로만 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만기 주담대가 6월부터 짜잔 등장해서 6, 7, 8, 9 거의 한 4개월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그냥 이 상품만 월에 5조씩 빌렸다는 거예요. 계속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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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 이렇게 만약에 12개월 빌렸으면 이것만 60조짜리 상품이 되는 거고, 정말 엄청난 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시장 펌핑이 가능한 그 정도의 대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이건 전부 다 상환 랠리고요. 상환 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50년 만기 대출이 특례론만큼의 위력이거나 특례론 이상이었다.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례론은 한 달 예산이 40조 원이었는데 이거는 등장하고 나서 매월 평균 5조니까 거의 60조짜리 상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셌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 차주별 상환심사 내실화 조치 913인데 913 대책이죠. 913 대책하고 나서 이게 9월에 조금 이런 정책 냈으니까 10월부터는 좀 감소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년 시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DSR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DSR이 있기 전까지는 DTI가 있었기 때문에 DTI 60% 대비 DSR 40%를 했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가계대출의 한도를 3분의 1로 감소시켜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개별 대출이 아니라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뭐 DTI가 아니라 우리의 총 대출에 대해서 DSR 40%니까 실질로는 우리의 대출 여력을 종전 대비 거의 반토막을 낸 게 DS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2년의 환경에서 무엇이 이렇게 대출 감소를 일으켰냐, 금리 인상인 것도 맞는데요. 22년 1월부터 그렇게 급격히 빠진 거는 DSR이 정말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 1월에는 금리가 그만한 속도로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22년 1월에 이렇게 대출 상환이 없다가 곧바로 상환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던 이거는 DSR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환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22년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대출이 더 위축됐던 거는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그 작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전후로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막 몽실몽실 올라왔기 때문에 대출 환경이 완전 없었던 건 아닌데 DSR이 있기 때문에 완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DSR이 22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고, 올해도 DSR 적용받고 있고 내년도 DSR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있다면 대출 여력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2년 상반기에는 이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세금이라든가 규제 정상화 이런 게 있고 시장금리가 덜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위축되진 않았으나 22년 6월부터는 금리까지 올라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 수요가 증발했고요. 22년 하반기 수요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초반에는 자산가격 하락을 용인한 거, 이게 22년 9월까지의 그 전반적인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22년 9월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하락폭이 정말 눈에 띄게 커졌고 22년 10월 정도가 되니까, 작년 10월 정도가 되니까 국내 가계 전체 DSR이 40.6%를 넘어버리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가계가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작년 삭큐가 말 그대로 수요가 그냥 휘발, 증발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시장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땅 때려버리니까는 이런 왔죠. 이때 뭐가 또 왔냐? 레고랜드 사태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채권금리가 정말 너무나게 튀어버리게 되거든요. 시장금리가 튀다 보니까 대출 상품 금리도 튀었고요. 신용대출이, 제가 아는 지인이 신용대출 진짜 많이 받는 분인데 이분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10% 금리로 받거든요. 근데 작년에 10%가 튀어버리더라고요. 원래 연초만 하더라도 6%였다가
8, 9월 달엔 8% 갔다가 한 10월을 가니까 10%를 넘어버리더라고요. 저희보다 한 200bp 정도 좀 더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200bp나 3, 400bp 그렇게 이제 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군 건설사들도 두 자릿수로 채권금리 찍고 이게 금리 피크가 22년 12월 정도까지 가게 되고요. 대출금리 다 상승하니까 DSR 플러스 금리 인상 이 콤비네이션으로 시장이 완전 넉다운 된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DSR과 금리 인상 두 가지 중에서 DSR은 안 건들고 금리 인상도 건들 수가 없으니까 DSR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특례론을 시행을 했고 2월부터 이걸 했고요. 그 시행 10일 만에 9조 원 신청했으니까 제가 아까 그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40조, 60조, 80조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대출 성장률이 몇 %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40조짜리를 풀었고 뭐 열흘 만에 10조 썼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가 시장 돌려 세우기엔 충분하다. 왜냐면 월간 6조만 빌려도 시장을 돌려 세우는 건데 월간 뭐 10조 이상 신청하고 이 정도면 돌려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DSR이 유지되는 속에서 일부 대출만 있다 보니까 그냥 가짜 강세장이구나 이렇게 말했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막상 23년 2월 통계에서는 특례론이 안 잡히는데요. 안 잡히니까 제가 당시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해가지고 왜 안 잡히냐 막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공사가 신청이 아니라 집행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2월에만 뭐 10조 넘게 신청했지만 막상 2월 특례론 금액은 얼마였냐면은 요만큼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1조 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1조 원으로 나오니까 왜 이렇게 조금 나오지? 물론 다음 달에 이렇게 7조 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조 원으로 나오니까 이게 또 한두 달 정도 레깅은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 3, 4월 정도 돼서 저 4월 16일 정도가 돼가지고 3월 통계가 딱 나오니까 특례론이 7조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가지고 그냥 시장이 이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때부터는 외부에 나가서도 그 종전까지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안에서만 그냥 가짜 강세장 했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특례론 이펙트로 가짜 강세장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시중금리가 30bp 빠졌어요. 4, 5, 6월 2분기 때. 2분기 때부터는 시중금리가 내렸어요. 왜 내렸냐?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연준이 올해 11월 달에 금리를 낮춘대요. 늦어도. 빠르면 9월부터 낮추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는 금리가 무조건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려가냐면은 내년 기준으로 100bp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미리 일부 반영해서 한 30bp 낮아지고, 그러니까 금리 낮아지고, 기준금리 고정이지만 시중금리 낮아지고, 신중금리 낮아지니까 상품금리 낮아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 특례보금자리론 썼는데 은행들한테도 대출을 좀 더 일으켜야지 주택시장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상품금리 인하 압박이 있었죠. 상품금리까지 낮춰주니까 저희는 한은에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 빌리니까 상품금리가 중요한데 신규 대출 취급 모기지가 이제 종전 5%대가 아니라 4%로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 효과가 2023년 2분기부터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준금리를 보지 마시고요. 시장금리를 보는 게 중요하고 시장금리 기준으로 23년은 금리 인하 환경이에요. 그리고 작년은 금리 인상 환경이고요. 그리고 올해 부동산이 올랐잖아요. 왜 올랐냐? 금리 인하 환경 속에서 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수요 강세로 올라간 겁니다. 공급이 아니고요. 근데 이 정도 되니까 갑자기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이 막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수요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 50년 주담대는 23년 이게 그 8월 기준이었는데 8.3조인데 6.7조가 7, 8월에 공급됐고 그러니까 7, 8, 9월 달 이렇게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50년 만기 대출은 이게 집단 대출로 나갑니다. 집단 잔금 대출로요. 그러니까 개별 주담대가 개별 주택 한 채 살 때 하는 거는 45%인데 잔금 대출 때 55% 나가고요. 아시겠지만 이 집단 잔금 대출을 받은 거에 차주별 구성으로 재계산을 해보니까 DSR 몇 %? 51%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0년으로 하면은 DSR 55%로 거의 60% 육박할 정도로 이게 허술했어요. 이 허술한 대출을 누가 해줬냐? 농협이 해줬고 수협이 해줬고 기업은행이 해줬습니다. 다 어떤 은행들이죠? 정부 당국이 시중은행보다는 좀 더 쉽게 그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이었고요. 그리고 민영 은행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은행들이 여기 집단 대출을 이거를 다 얘네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매하면은 사업주들도 농협에 가거나 수협에 가거나 기업은행 가가지고 집단대출 받고 DSR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거를 2달
2달 상환에 거의 전부다. 그러니까 7, 8, 9 요 3개월은 이런 은행들을 써가지고 50년 만기 대출을 가열차게 풀던 그런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 금융당국 회의를 할 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얘네들이었고요. 그리고 DSR 다 50% 넘었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규제해야 되겠다 해서 9.13 대책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강세장은 어떻게 보면 23년 6월부터 23년 9월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요약하면은 특례론 플러스 50년 만기 모기지 콤보, 그리고 50년 만기 모기지를 집단으로 푼 거, 집단 대출로 푼 거, 그리고 그 집단 대출을 좀 관리가 정부 당국이 뭐 아니면 리스크 심사가 상대적으로 민영은행보다는 덜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은행들을 써가지고 푼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월 6조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택시장 강세장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로 주택시장이 약세장일 때요. 주택시장이 약세장으로 생각됐던 때는 항상 그냥 소위 4조 원 이하였어요. 4조 원 언더였습니다. 그래서 4조 넘어가면은 좀 강세장 분위기고 막 7조, 8조 월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초강세장이고 10조 넘어가면은 그냥 미쳤다. 그냥 이런 느낌의 그 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담대만 막 올해도 6, 7, 8월에는 7조 원대 육박했으니까 굉장히 셌죠. 근데 그게 9월에 결국은 이렇게 변곡점이 찾아오죠. 이런 식의 그 정책들이 결국은 거시 기준금리를 높여놓은 거를 다 우회하고 회피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피봇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상품금리랑 그다음에 정책 완화에 대한 그냥 금융당국의 피봇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9월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그냥 끝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시장 안정화론, 시장 하락론이 대세였는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정도를 거치게 되면서부터는 시장 하락론자들을 또다시 굉장히 비판을 하고 또 강세장이 왔기 때문에 그냥 뭐 상승론자의 말을 들어야만 돈을 번다는 식의 그 댓글 반응들이 일반화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저는 시작할 때부터 이 특례론이 시장을 강세로 돌려 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속지 말자. 이런 게 제가 2월, 3월에 계속해서 그 던졌던 메시지여가지고 시장이 돌아설 거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이런 그 시장의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소신대로 계속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렇게 50년 만기 모기지 만든 거는 이건 진짜 하여튼 은행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3년 10월이 되면서 위에 적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냥 10월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시장 상승률 피크는 9월이었고요. 그리고 상승률 피크 이후 10월부터 슬금슬금 내려갔는데 신고가 어쨌든 60일간은 2달간은 종전에 그런 걸 좀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변곡점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 침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DSR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이제는 특례론과 50년 만기 대출이라는 수요 펌핑 정책이 피봇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거를 통한 기대감도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때문에 어쨌든 지금 선거가 부동산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게 됐어요. 이런 선거는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이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그 이후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이었는데 지금 22대 총선에서는 부동산이 별 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선거랑 평소에는 매우 예민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선거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었던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것도 모멘텀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들을 썼는데 이 글을 한번 보셔서 그 시장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글 이전에도 그 가계대출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간에는 저한테 막 부동산 소유라든가 막 그런 걸 막 물어보시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부동산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게 좀 잘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동산 자산을 정말 최소화하려고 항상 노력했고 항상 객관적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막 집 몇 채씩 막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프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거는 저도 이런 실수했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이 엄청 비싼데 이런 자산을 그냥 심정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만 해도 몇백 몇천짜리 이런 어치 주식을 살 때 주가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데 몇억, 십수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냥 주변 아파트가 얼마니까 나도 얼마겠지 이렇게 산다? 이거가 진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런 가치평가 방식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월세 베이스로, 전세 베이스로, 전세 몇 배 이렇게 그 소름 공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현금 흐름 창출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만든 거고 그냥 거래사를 비교랑 반반 보완하면 꽤 쓸만한 가치평가 방식이 되거든요. 현금 흐름 방식이랑 거래사를 비교를 반반 접목시키는 밸류에이션은 사업용 부동산에서도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비싼 자산이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라는 게 제가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집값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지표가 뭐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지표의 변화를 토대로 가격도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단언컨대 2020년부터는 가계 대출량이에요. 금리가 아니고 대출량이에요. 대출량. 가계 대출 얼마나 받는지.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대출 결국 수요이기 때문에 수요로 가격이 움직이는 건데요. 공급이 아닙니다. 공급이 영향을 미쳤던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수요가 결국은 가격의 결정 요인이고 수요의 핵심은 대출이다.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상식적으로 대출 안 받는 게 맞지만은 금리가 높아도 대출을 많이 받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량이 그 가격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시장을 보실 때 대출이 어떻게 될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출 데이터는 월간 계속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작성했던 자료들, 실거래 지수들 전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원이랑 금융위 보도자료 2개만 챙겨봐도 시장 전망하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수억이나 십수억짜리 집을 사면서 감정에 기반돼서 정고점에 사가지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종전에는 부동산이 이렇게 변동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3, 4년 기다리면 됐는데요. 이제는 더 길게 기다려도 자기가 산 가격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진짜 냉정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돼요.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정고점 영원히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요. 근데 부동산은 한국 원화표시 자산이고 한국 GDP가 올라가면은 정고점을 결국 회복할 건데 종전엔 3년 걸렸다면 이젠 6년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 6년이지 짧은 기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 사실 때 진짜 조심히 사셔야 돼요. 조심히.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나는 이 나이 때 예를 들면 본인이 저도 40대인데 다른 40대는 서울에 자가도 있고 경기도에 자가가 있는데 나는 임차 살고 있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고 내가 내 스케줄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 남이랑 비교해가지고 무리하게 어떻게 액션하는 순간 그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이것도 공짜로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월 구독액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수 고객들한테 드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싶어서 이런 공개 플랫폼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뭐 리딩방이나 1대1 컨설팅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대중들에게 하는 메시지랑 프라이빗하게 하는 메시지가 절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멘토링 특별판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멘토링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대응 전략들 그리고 집을 뭐 무조건 사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은 그냥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싸게 사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분양가 상한제 청약 같은 거를 열심히 알아보라는 얘기를 진짜 몇 년간 했었는데 분상제 청약 하라 그러면 항상 뭐 이런저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분상제 청약이 결과적으로 안 좋았던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민간 고분양가를 잡았을 때 문제가 됐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무관 싸게 산 사람이 그냥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에 굉장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네프콘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그 대응 전략을 지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특별판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